안녕하십니까. 인예정TV의 박혁순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주제는 알베르 까뮈의 부조리 철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까뮈의 대표적인 소설 이방인은 세계 문단과 또 지성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죠. 아주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조리 철학은 사상가로서의 까뮈의 위상을 더욱더 드높였습니다. 영화배우와 같은 수려한 외모와 더불어 매우 날카롭고 또 매우 현실적인 철학은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그의 영향력은 21세기 초에 이른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타계에 60년이 지났지만 그의 작품들 또 그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몇몇 저술들은 지금까지 많은 사상가, 문인 또 지성인들에게 여전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관심 있게 부조리 철학, 까뮈의 부조리 철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이미 그리스도교의 영향이 격감하고 전통적인 존재론이 퇴조됨에 따라서 그들은 세계와 인간을 보는 관점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1세기 전에는 유럽인들이 그러한 변화되는 지성, 어떠한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그러한 변천 과정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제 동아시아에도 유럽이나 북미의 지성계와 비슷하게 이제 어떠한 형이사, 어떠한 종교적 존재로 인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태에 처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뭐 한국 사회에도 우리 식자들은 또 교황인들은 세계를 또 인간 자신을 종교라고 하는 필터를 통하여 혹은 전통적인 형이사학적인 틀을 통하여서 보지 않습니다. 신에 의해서 지배되는 어떤 질서 정연한 세계,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가정될 수 있는 목적성, 이런 거, 어떠한 타자적 존재에 의해서 부과되는 그러한 삶의 과제, 목적, 또 유의미성, 이런 거 요즘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에 우리의 세계는 무의미, 불합리, 비존재, 무화, 결여, 이유 없음, 본질 없음, 우연성, 선택 등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침판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의 목적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오늘날 우리 세태에 이제 우리는 세계나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진지하게 묻고 추구해야 할 시대에 처해진 것이죠.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이러한 새로운 시기, 어떤 지성적 반성, 깊은 지성적 회의에 처해 있는 우리의 세대, 또 우리의 환경, 어떤 정신사적인 컨텍스트를 무, das nicht, 이러한 말로 포괄하면서도 각자의 시각에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었죠. 사르트르는 르네앙, 하이데거는 das nicht, 무라고 일컬었겠지만 까누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부조리, 랍스위흐드, 부조리였습니다. 소설가이면서 철학자인 그가 개진하는 부조리 철학은 사르트르와 더불어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으로 평가되었지만 정작 까미 자신은 실존주의가 끝난 곳에 나는 출발하고 있다 주장하면서 어떤 하이데거나 사르트르, 뭐 야스퍼스 등등의 기타 철학자들, 특히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과 자기 자신이 구별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까미는 왜 부조리를 말했을까요? 근현대 철학적 담론에서 불 또는 무라고 하는 기술은 실제, 본질, 목적, 이유 등을 긍정하는 기존의 형이상학을 공격하거나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지니는데 이 역시 까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사유적 주제는 부조리였어요. 데카르트 이후에 명석 판명의 확실성을 추구했던 유럽 지정사에서 대체적으로 이성주의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물론 까뮤에 앞서서 뭐 쇼펜하우라든지 또 니체라든지 뭐 키에르케고라든지 이미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이성주의가 매우 신랄하게 공격받은 바가 있었지만 사실 이성주의는 상당히 강직한 사조입니다. 지금도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해도 이성주의적 그 위력은 우리가 쉽게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과학을 맹신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정치, 법률, 또 사회 시스템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무지몽매하거나 부조리하거나 또 무질서하거나 편협적이거나 어떤 기호나 선호도에 따라서 치우친 그런 행태, 행정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아 넘기지 않지 않습니까? 음, 매우 강직한 합리성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뭐 교육 모든 현장에 요구하고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성주의는 이렇게 쉽게 쓰러뜨릴 수 있는 사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걸쳐 그 어간에 걸친 많은 사유가들 이 사람들은 그 이성주의의 그 명암을 분명히 하고 특별히 그 이성주의의 약점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바가 있어요. 음,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세계와 삶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어떤 목매성을 걷어버리고 어떤 도시화, 산업화, 과학화 이러한 과업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와 복지를 증진했느냐, 인간의 인간성을 보장했느냐 이러한 질문에 마주한다면은 아주 강하게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몫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가령 1, 2차 세계대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황폐했던 1,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뭐 식민지 경영이라든지 또 20세기 중후반까지 있었던 아니 지금도 있죠. 예, 대량 학살 또 인종 청소 이런 것에 있어서 이성주의는 오히려 군부를 떼주었지 소화기를 지펴줬다, 소화기를 뿌려줬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이것이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폭력성을 가지고서 이성주의의 가면을 쓰고서 얼마나 많은 그 시시비비와 또 어떤 분리와 또 서로 다른 대립된 진영 간에 그 어떤 진짜 피해 투정이 지금까지 아주 혹독하게 펼쳐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주의가 세상을 어떤 평화롭고 질서지우게 한 것, 우리는 그렇게 좀 그렇게 할 것을 기대를 했지만 정작 우리는 그러한 수혜를 별로 받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음.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 인식론, 인간 이해가 노출한 한계로 인하여서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 같은 전위적인 사상가, 음, 뭐 의욕의 사상가 혹은 의욕의 해석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까미는 특별히 니체와 키에로 케고르의 사유를 이어받아서
인간 존재와 세계의 허무와 부조리에 천착했던 것입니다. 까뮈는 대표적인 저서 시프의 신화에서 존재의 현실 속에 부조리가 확실한 진실이므로 그것을 삶의 조건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음, 인류의 지성사는 부조리를 일소화하고 이 세계의 질서와 합리성을 정취하려고 했지만 그거 인간의 기획, 인간의 능력 밖이다. 차라리 그렇게 긍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부조리를 꼭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까미는 그러니까 부조리라고 하는 환경 그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부조리를 회피하지 않고 부딪히고 맞서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항 속에서 자부심을 취하라고 독려를 해요. 부조리에 저항하면서 인간됨의 자부심, 저항하는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라. 그게 까뮈의 부조리 철학의 핵심인 겁니다. 하이데거나 사르트르와 결이 다르지만 까뮈가 말하는 부조리에는 삶에 관한 부답, 그러니까 답이 없음, 무의미, 불합리, 무질서 등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미 하이데거가 불안을 통하여서 무를 느낀다고 했듯이 까미는 죽음과 삶을 둘러싼 부조리의 감수성을 갖는 경우에 세계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없는 삶, 대립적인 것들이 공존하는 혼돈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부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저 감정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부조리는 양립 불가능 것들이 혼재함에 있어서 그 특징을 보여요. 그렇죠. 우리는 타자에 대해서 때로는 까닭모를 관대함과 어떤 자비를 느끼지만 타자에 의해서 거북한 시선이나 그들이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맹목적인 욕망을 갖게 됩니다. 또 국가에 대해서 귀속감과 안보에 대한 희망을 갖지만 국가는 우리에게 상당한 부분의 폭력과 폭압을 행사하죠. 이런 식으로 인류 문명 도처에도 양립 불가한 것들이 혼재하고 있어요. 까미가 말하는 부조리란 세상이나 인간 그 자체로 부조리하다는 의미가 또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해 부조리는 인간에게나 세계에도 없어요. 이것은 상당히 좀 불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오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세계는 그냥 여여할 뿐입니다. 여여할 뿐이에요. 우리 우주, 우리 이 세상은 그대로 노자의 표현에 의하면은 스스로 그러함, 예, 스스로 그러함에 따라서 그냥 진행될 뿐이에요. 오히려 인간이 부조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정체가 부조리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냥 뭐 자연의 격변, 어떤 태풍, 해일, 지진, 가뭄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우리는 야 정말 자연은 부조리하다라고 단정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이 생태계는 이 지구 환경은 그 자체로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응? 여여한 거예요. 그러할 뿐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부조리하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이죠. 이걸 좀 확대해 보면은 국가나 사회 시스템, 또 경제 시스템, 여기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차별, 억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절대 그러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하지만 과연 본질적으로 국가, 사회, 어떤 문화, 또 교육
그 어떤 그 분야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 기대할 만큼 형평성과 질서를 꼭 우리가 얻어내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까? 음, 이런 좀 반성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상이 아닌가? 예? 그게 정상이 아닌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예. 그러니까 빈부격차나 또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재와 자본을 소유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어, 인류사의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통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개 우리들은 그것을 용납 못하죠. 거북하게 여기거나 분노와 적개심을 느끼죠. 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 정체가 부조리적 인간, 부조리한 인간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조리는 오히려 합리성을 희망하는 인간과 비합리성으로 가득한 세계 사이에 있어요. 예, 그렇죠. 합리성을 희망을 해요, 우리 인간은. 근데 세계의 그 면면을 보면은 분명한 비합리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사이의 알력, 그 사이의 텐션, 그것이 혹여 부조리라고 까미가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인간은 모순적 이양이 대립할 뿐만 아니라 혼자하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해서 합리와 비합리, 긍정과 부정,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 이성과 광기 등이 양립하고 뒤섞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까미가 말하고 싶어하는 부조리는 합리성도 아니고 비합리성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 둘이 뒤섞여 있는 혼돈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질서 이전의 혼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장자가 긍정하는 장자의 마지막 편에 보면은 혼돈이라고 하는 의인화된 혼돈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숨구멍을 뚫어주니까 다시 말해서 질서를 부여하니까 혼돈이 죽어버리죠. 예,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 이 만유의 한 편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바람대로 질서를 강요한다 보면은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음, 그렇죠. 혼돈이 없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죽음, 실패, 또 어, 네가티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없다면 한편으로 우리가 또 살맛이 날까? 예? 살맛이 날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질서가 혼돈의 부분 집합이듯이 합리성은 부조리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하니 부조리를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감정적으로 느낄 수만 있어요. 그래서 까뮈의 소설 이제 이방인은 그 안에 이제 메르소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사람을 하나 죽이죠. 권총으로 쏴 죽입니다. 근데 신문을 받을 때 이렇게 진술을 하죠.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런 진짜 멋있는 표현. 예. 어처구니 없죠. 이성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근데 그렇게 부조리하게 판단하고 부조리하게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음. 그가 나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서 죽였다. 어, 나의 처자식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보복 응징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더라면은 사뭇 조리적인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렬한 태양 때문에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진술하는 것. 그의 부조리 철학의 아주 표상적인 레프레젠티브한 진술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세계와 인생의 부조리를 사유하는 일에 있어서 자살이란 까미가 매우 골몰했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 부조리한 세계에 대해서 자살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음. 근데 이제 철학적 에세이 시프 신화의 첫 문장에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하나의 진정으로 심각한 철학적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자살이다.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그래요. 왜 까미는 이러한 식으로 화두를 던졌을까요? 이 질문 쉽게 말해 너는 왜 사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예, 너는 왜 사느냐. 앞서 살펴보았듯이 삶이 부조리하며 하고 허무하면 살아갈 이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인간의 판단과 결행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한 해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까미 사유의 위대함은 이 극단적 선택을 긍정하고 동요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점에 있어요. 그것은 차라리 삶 바깥으로 도망가는 유의의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반대로 차라리 부조리 가운데 희망을 품는 것, 어떤 종교에 귀의를 하거나 어떤 자기 스스로의 인생의 어떤 희망을 품는 것, 어떤 맹목적인 희망, 또 요즘 세태에 뭐 유인력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뭐 시크릿, 뭐 이런 유사과학 혹은 유사 영성에 관련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뭐내 마음 먹는 대로 금전운이 펼쳐진다. 내가 희망을 품는 대로 난 성공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까미의 시각에 의하자면은 그런 것들도 속임수나 기만 행위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까미에 의하면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나 어떠한 자기 도취적인 희망을 갖는 것은 삶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망각과 무로 도피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면 까미의 궁극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반항이에요. 반항. 부조리한 세계에 대해서 반항하라. 그리고 자유와 열정으로 그 부조리한 삶을 저항하면서 살아내봐라. 그렇게 하는 길이야말로 공허한 인생에 굴복하지 않고 인간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정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까미는 그리스 신화에 나가는 시지프 혹은 시푸스를 원용을 하는 겁니다. 시지프는 신들의 미움을 산 것으로 인하여서 산 아래로부터 정상까지 끊임없이 바위를 굴려야 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가까스로 바위를 정상에 올려보았자 바위는 다시 밑으로 굴러가고 말아요. 네. 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권태로운 상황일까요? 이러한 천형을 영원히 받아야 됩니다.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 다시 올려야 되고 또 떨어지면 다시 올려야 되고 영원토록 이러한 쳇바퀴와 같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까미는 이 고대의 신화에서 인간의 삶과 세계의 실상을 본 거예요. 그러기에 시지프가 받는 형벌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대안이 있을 것인가 물으면서 도전합니다. 까미는 제안합니다. 아무리 고단하고 부조리하고 또 권태롭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바당적인 열정을 갖고 살아라. 부조리는 해소될 수가 없다. 차라리 부조리를 유지하고 느껴라. 그러면서 시지프가 바위를 정상을 향하여 굴리듯 운명에 잠식되지 않고 계속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은 각성한 인간만이 취할 수 있는 반항의 정신이고 열정이다.
이러한 그의 부조리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 꼭대기를 향한 투쟁 그 자체가 한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내용이 괜찮으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